드루킹 댓글 조작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구속영장 실질 심사를 받았습니다. 김 지사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오늘 밤중에 결정됩니다. 국민연금이 5년 전 예측보다 3년 더 빨라진 2057년에 고갈될 것이라는 4차 재정 전망이 나왔습니다. 저출산과 고령화 추세가 예상보다 가파르기 때문으로 고갈을 막기 위해선 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합니다. 지난달 취업자 수가 1년 전보다 5,000명 느는 데 그쳐 금융위기 여파로 흔들렸던 2010년 이후 최소치였습니다. 취업자 증가폭은 6달째 10만 명대나 그 이하에 머물러 올해 일자리 목표인 월 평균 18만 개 증가도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재임 시절 임을 위한 행진곡 제청을 불허하고 산하단체를 관제 집회에 동원한 의혹 등을 받고 있는 곽승춘 전 국가보훈처장에 대해 보훈처가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이 조사에 경찰 조사관까지 파견된 것으로 KBS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수능 전형을 30%대로 늘리는 내용이 핵심인 2022학년도 대입 개편안이 확정되었습니다. 사실상 현행 유지에 가까워 맹탕 개편안이란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9시 뉴스입니다.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으로 특검 수사를 받고 있는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오늘 법원에 출석해서 구속영장 실질 심사를 받았습니다.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오늘 밤 늦게나 내일 새벽 결정된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중앙지법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소식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유대 기자,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아직 결정이 안 된 거죠? 네, 구속영장 발부 여부가 아직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오늘 자정 전에는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데 더 늦어진다면 내일 새벽까지도 이어질 수 있습니다. 오늘 담당 영장 전담 판사인 서울중앙지법 박범석 부장판사가 지금도 관련 기록을 계속 검토 중입니다. 김 지사는 오늘 오전 10시 30분 시작된 구속영장 실질심사에 출석해 3시간가량 심사를 받고 나왔습니다. 영장 실질심사를 마친 김 지사의 말 직접 들어보시죠. 성실하게 소명하고 충실하게 설명했습니다. 법원의 공정하고 합리적인 판단을 기대합니다. 김 지사는 지금은 서울구치소에서 법원의 영장심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오늘 영장 실질 심사가 3시간 정도 진행됐다고 전해지는데요. 핵심 쟁점들 짚어주시죠. 네, 우선은 드루킹 일당이 댓글 조작 프로그램인 킹크랩을 시연하는 장소에 김 지사가 참석했는지 여부입니다. 킹크랩 시연회에 참석해 킹크랩 운영을 승인 내지 묵인했다는 게 구속영장을 청구한 핵심 이유 중 하나인데요. 특검은 오늘 영장심사에서 새로운 증거를 제시했습니다. 킹크랩 시연회가 열렸다는 시간에 드루킹 일당의 네이버 아이디가 로그인, 로그아웃을 빠르게 반복한 기록이 그것입니다. 즉 실제 시연회가 있었다는 게 입증된다는 겁니다. 하지만 김 지사 측은 킹크랩 시연회 자체를 전혀 모르는 일이라고 일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특검은 오늘 법정에서 여론조작은 중대 범죄라면서 구속 필요성을 주장했고 김 지사 측은 혐의를 모두 부인하면서 현직 도지사로서 도주 우려도 없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네, 영장이 발부되느냐 여부가 앞으로 특검 수사의 분수령이 될 텐데요. 영장이 발부되거나 혹은 기각이 됐을 경우에 특검 수사는 앞으로 어떻게 되는 겁니까? 네, 드루킹 특검의 1차 수사 기간은 이제 딱 8일 남았습니다. 다음 주 토요일 25일이 1차 수사 기간 60일이 끝나는 날인데요. 김 지사의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이번 특검팀 입장에선 최대 분수령으로 볼 수 있습니다. 만약 구속영장이 기각된다면 수사기간을 연장할 동력도 크게 떨어지고 실패한 특검이라는 비판에 직면할 수 있고요. 반대로 김 지사의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수사기간 연장의 명분을 얻고 김 지사의 선거법 위반 의혹 등 다른 의혹에 대한 수사도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법에서 KBS 뉴스 김유대입니다. 네, 국민적 관심사인 국민연금 개혁 방안의 밑그림이 나왔습니다. 국민연금을 이대로 놔두면 오는 2042년에 적자로 돌아서고 2057년이면 기금이 모두 바닥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저출산 고령화에다가 경제 저성장 기조가 굳어졌기 때문입니다. 먼저 조혜진 기자입니다. 국민연금을 이대로 두면 2042년에 적자로 돌아서고 2057년엔 기금이 모두 고갈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5년 전 3차 추계 때보다 적자 전환은 2년, 고갈은 3년 더 빨라진 겁니다. 최대 적립금 규모도 크게 줄어 당초 2,561조 원에서 2041년 1,778조 원을 정점으로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민연금 재정에 빨간불이 들어온 건 저출산 고령화와 저성장에 따른 임금 상승률 둔화가 크게 작용했습니다. 출산율은 2020년 1.24명, 2040년 1.38명 수준인 반면 2088년 기대 수명은 90세를 넘어섭니다. 이 때문에 가입자는 내년 2186만 명으로 최고점에 이른 뒤 계속 줄어들어 70년 뒤에는 1019만 명에 불과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반면 내년 475만 명인 연금수급자는 2055년 1658만 명으로 처음으로 가입자를 넘어서고 이후 계속 늘어나 2070년에는 65세 인구 중 90.8%가 연금 수령자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경제 성장마저 기대치를 밑돌아 임금 상승폭이 줄어들고 그만큼 연금 재정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정부 자문위원회는 국민연금을 이대로 둘 수 없을 만큼 재정 상황이 심각하다고 강조했습니다. 20년에 하느냐 30년이나 40년에 할 때 늦추면 늦출수록 적립배우를 즉 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하는 그 필요 보험료 수준이 점증하고 있다는 것. 국민연금 재정 추계에 따른 대책은 그동안 여러 차례 제기돼 왔으나 국회에서 공전을 거듭하다 실제 개편이 된 경우는 지난 30년 동안 2차례에 불과합니다. KBS 뉴스 조혜진입니다. 그렇다면 해결책은 조금 더 내고 덜 받는 방법밖에 없다는 게 국민연금 자문위원회의 판단입니다. 얼마나 더 내고 얼마를 덜 받아야 될까요? 지속 가능한 연금이 되기 위해서 정부 자문위원회가 제시한 2가지 방안을 김진호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가안과 나안. 가장 큰 차이는 받는 연금이 나의 생애 평균 소득의 몇 %나 되느냐입니다. 가안은 이를 기존 40%에서 45%로 올리고 나안은 40%를 계속 유지하는 겁니다. 가안은 국민연금이 실질적인 노후보장 수단에 더 가깝도록 하겠다는 것이고 나안은 국민연금에만 노후의 짐을 맡기지 말자는 겁니다. 공통적인 건 두 안 모두 70년 뒤엔 1년치 연금만큼 적립금을 갖고 있겠다는 겁니다. 그러려면 20년째 9%인 보험료율을 올려야 하는데요. 소득 대체율이 다른 만큼 보험료를 올리는 방식은 다릅니다. 가안은 보험료를 즉시 2%포인트를 올리고 16년 뒤에 여기다 1.3%포인트를 더 올리고 그 이후엔 5년마다 자동 조정하자는 내용입니다. 나안은 내년부터 10년간 단계적으로 4.5%포인트를 올리고 2030년 이후엔 보험료는 올리지 않지만 대신 연금 받는 나이를 현재 65세에서 67세로 늦추자는 안입니다. 연금 의무가입 기간을 60세 미만에서 65세 미만으로 늘리는 건 두 안에 모두 담겨 있습니다. 두 안에 대한 찬성과 반대 또 비판이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요. 정부는 공론화 과정을 거쳐 다음 달 정부안을 확정하고 10월 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김진호입니다. 앞서 보신 대로 이제 국민연금 보험료 인상은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과거 정부에서 계속됐던 땜질식 처방은 이제 한계에 다다랐기 때문입니다. 국민적인 합의를 통해서 연금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는 일이 무엇보다도 시급해졌습니다. 이어서 엄진아 기자입니다. 국민연금에 대한 가장 큰 오해는 내가 낸 돈보다 받는 연금이 적다는 겁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평균 2.7배 더 많이 받습니다. 사적연금과 달리 물가 인상률도 반영됩니다. 기금으로 아무리 많은 수익을 올린다 해도 낸 돈보다 더 많이 주는 구조에선 재정이 나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더구나 수급자가 급격히 늘어납니다. 8년 뒤인 2026년 인구 5명 중 1명이 노인인 초고령 사회에 진입하고 2050년에는 노인 인구가 1,880만 명, 전체의 38%에 달합니다. 이 시기 기대 수명은 90세를 넘깁니다. 노인이 많아지면 연금 수급자가 늘고 이는 곧 연금 기금이 줄어드는 걸 의미합니다. 결국 기금 고갈을 막기 위해선 보험료를 올릴 수밖에 없습니다. 장기간의 전문가의 논의, 국민의 동의, 사회적 합의 등을 거쳐야 하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60세 이상 고령자의 53%가 노후 대비를 국민연금에만 의존하는 상황에서 국민 불안 해소를 위해선 국가가 지급을 보증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국민연금 지급보장 명문화는 신뢰 회복을 위한 최소한의 조치이다. 사회적 논의를 빠르게 추진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적자 보전 조항이 관련법에 명시돼 있는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 사학연금처럼 지급을 보증하라는 겁니다. 오해와 불안은 풀고 정쟁이 아닌 토론으로 노후의 밑그림을 새로 그리는 논의가 오늘부터 시작됐습니다. KBS 뉴스 엄진아입니다. 고용시장 상황이 뚜렷한 출구가 보이지 않을 정도로 악화일로를 걷고 있습니다. 오늘 발표된 지난달 취업자 수는 1년 전보다 단 5,000명 증가에 그쳤습니다. 세계 금융위기 여파로 흔들렸던 2010년 1월 이후 가장 조금 늘었습니다. 지난해 매달 30만 명 안팎을 기록했던 취업자 증가폭은 올해 2월에 10만 4천 명으로 뚝 떨어진 이후 지난달엔 이마저도 지키지 못하고 주저앉은 겁니다. 실업자 수도 104만 명으로 올해 들어 계속 100만 명을 넘고 있습니다. 일자리 정보를 표방하고 수십조 원의 예산을 쏟아붓고 있는데도 왜 고용 상황은 나아지지 않는 걸까요? 먼저 임세음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인천의 남동공단, 곳곳이 빈 공장이고 아예 공장을 임대한다는 현수막도 여기저기 걸려 있습니다. 한 30명, 20몇 명에서 또 15명 뭐 하다가 7, 8명 있던 사람들이 이제 다 그만둔 것이고 지금 나 혼자 남아서 그러니까 마무리만 그냥 짓고 있는. 자동차와 조선업의 구조조정으로 제조업에서만 일자리 12만 7천 개가 지난달 사라졌습니다. 공장이 놀면 인력 공급 업체나 주변 식당들도 타격을 받습니다. 관련 업종들에서 각각 10만 개와 4만 개 넘게 일자리가 줄었습니다. 특히 노동시장의 허리라고 할 수 있는 40대의 일자리 수가 크게 줄었습니다. 20년 전 IMF 외환위기 이후 가장 큰 감소폭입니다. 세계 경기와는 다소 좀 다르지만 우리 내부적으로 봤을 때 경기적인 부분이 좀 좋지 않다 보니까 전체 취업자 수 증가 폭이 크게 둔화된 게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예. 하반기 전망도 밝지 않습니다. 제조업에서 반도체 등을 제외하면 고용이 그대로이거나 더 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부가 오늘 긴급 고용 간담회를 열고 내놓은 대책은 재정을 확장적으로 운용하겠다, 즉 돈을 더 풀겠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말부터 일자리 예산이 37조 원 넘게 책정돼 집행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예산만으로는 일자리를 만드는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는 올해 일자리 목표를 월 평균 32만 개에서 18만 개로 낮췄지만 특단의 변화가 없는 한 이마저도 달성이 쉽지 않아 보입니다. KBS 뉴스 임세웅입니다. 다들 어렵지만 계속되는 글로벌 시장 불황으로 조선업 분야의 일자리 문제가 심각한데요. 이미 수년에 걸쳐 구조조정을 해온 현대중공업이 울산의 해양 플랜트 공장 가동을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또 몇 명의 일자리가 사라지게 될까요? 허성건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조선소 한가운데 서 있는 세계 최대급 골리앗 크레인. 15년 전 조선 최강국이던 스웨덴 말메시에 설치돼 있다. 불황으로 조선소가 문을 닫자 현대중공업이 단돈 1달러에 사왔습니다. 당시 시민들이 눈물로 크레인을 떠나보냈다고 해서 말매의 눈물이라는 별칭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말매의 눈물 크레인이 울산에서도 멈춰서게 됐습니다. 이 크레인은 본연의 작업을 중단하고 도크에 있는 중량물을 옮기거나 LPG 저장 탱크를 만드는 데 투입될 예정입니다. 현대중공업이 중국과 싱가포르의 저가 공세에 밀려 지난 3년 8개월 동안 해양 플랜트 수주를 한 건도 따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결국 다음 주부터 해양 플랜트 공장 가동을 무기한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공장과 협력업체 직원 등 4천여 명이 일자리를 잃을 처지에 놓였습니다. 유급휴가 보내고 무급휴가 보내고 해가지고 고용을 유지할 수 있지만은 협력업체는 영세하잖아요. 합성업체는 거의 폐업이지 뭐. 노조 측은 계열사의 물량을 나눠 공장을 살리자고 하는 반면 회사 측은 나눌 수 있는 조선업 일감이 없어 무급휴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입니다. 2015년부터 3년 동안 대형 조선 3사가 있는 울산과 거제에서 4만 7천여 명이 일자리를 잃었습니다. 올 하반기에도 수준안으로 대규모 구조조정이 예고돼 있어서 현장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허성권입니다.
현 정부 출범 이후 최악의 고용 성적표를 받은 청와대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경제팀을 중심으로 잇따라 비공개 회의를 열고 대책 마련에 나섰는데요. 청와대 나가 있는 취재 기자 연결합니다. 김지선 기자, 고용 상황이 갈수록 나빠지고 있는데 청와대도 상황을 심각하게 보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오늘 고용지표가 좋지 않을 거라는 예상은 했지만 이 정도로 나쁘게 나올 줄은 청와대도 예상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지난 5월에 취업자 증가폭이 7만 명대로 추락했을 때 청와대는 6월부터는 고용 여건이 회복될 것이다 이렇게 전망해 왔는데 오히려 더 나빠진 겁니다. 청와대는 곤혹스러워하는 분위기 속에 하루 종일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이미 일자리 마련을 위해서 예산도 많이 투입된 상황인데요. 어떤 대책들이 논의되고 있습니까? 네,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앞서 들으셨듯이 하나는 재정을 풀어서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거고 다른 하나는 규제 완화입니다. 정부가 돈을 풀어서 일자리를 만드는 것에는 한계가 있고 보다 근본적으로는 민간에서 일자리가 나와야 되는데 새로운 산업에서 일자리가 나올 수 있도록 규제를 풀겠다는 겁니다. 청와대는 특정 대기업을 위한 규제 완화가 아니라 일자리를 늘리기 위한 규제 완화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청와대는 상황이 언제쯤 나아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까? 내년 2월이나 3월이면 고용 동향이 나아질 것으로 청와대는 예측하고 있습니다. 조심스럽긴 하지만 조선업 구조조정이 연말에 마무리가 되고 정책 효과가 그때쯤 나타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용지표는 전반적인 경기 흐름과도 무관하지 않기 때문에 장담할 수는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정부와 여당은 일요일 오후에 긴급 대책을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 청와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이명박 박근혜 정권에 걸쳐서 최장수 보훈처장을 지냈던 박승춘 전 국가보훈처장이 재임 당시 여러 가지 위법 행위를 저지른 의혹이 있다고 보고 보훈처가 경찰과 함께 자체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혐의가 구체적으로 확인되면 경찰이 정식 수사에 착수할 방침입니다. 정세배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2016년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 박승춘 당시 국가보훈처장이 현장에 도착하자 유족들이 거세게 항의합니다. 박 처장이 임을 위한 행진곡 재창을 계속 불허해왔기 때문입니다. 이후 5.18 기념식은 파행을 거듭했고 위법성 논란으로까지 확산됐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재임 기간 국정원의 지원으로 보수 정권의 편향적인 안보교육 자료를 만들었다는 비난과 2012년에는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듯한 발언으로 대선 개입 논란이 일기도 했습니다. 한미동맹을 중시하는 세력을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지도자를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남북 공조를 중시하는 지도자를 선택할 것인가, 여기에 국가의 미래가 걸려있습니다. 고엽제 전우회와 같은 산하 보훈단체들을 관제 데모에 동원했다는 의혹도 제기된 상태입니다. 피우진 처장이 이끄는 현 보훈처에는 위법 부당행위 재발방지위원회가 꾸려져 관련 의혹을 조사 중입니다. 이런 가운데 경찰청이 지난 9일 간부급 조사관들을 보훈처에 파견한 것으로 KBS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보훈처 관계자는 피우진 처장이 민감용 경찰청장에게 조사관 파견을 요청했다면서 이번 주부터 경찰 조사관 4명이 보훈처 조사단에서 활동하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경찰의 보훈처 파견 기간은 6개월로 이번 조사에서 혐의가 구체적으로 확인될 경우 경찰에 정식 수사를 의뢰하겠다고 보훈처는 밝혔습니다. KBS 뉴스 정세배입니다.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의 방북을 앞두고 미 정부 관계자가 북한 측에 핵탄두의 50%를 영국으로 반출하는 방안을 제안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영국은 핵무기 폐기 분야의 전문성을 인정받고 있는 나라인데요. 북한이 어떻게 나올지 주목됩니다. 박경호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스웨덴 소재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가 추정한 북한의 핵탄두는 최대 20기. 최근 미 정부가 이 핵탄두 해체 과정에서 영국의 지원을 받는 방안을 북한에 제안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한 외교 소식통은 최근 방한한 미 국무부 관계자가 핵탄두의 50%를 영국으로 옮기는 방안을 북한에 제안했다고 말했다고 밝혔습니다. 영국은 핵보유국이지만 냉전이 한창이던 1970년대 말에 비해 절반 수준으로 감축하면서 핵무기 폐기 분야에서 전문성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앞서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지난 6월 보리스 존슨 영국 외무장관과 만찬을 한 자리에서
북핵무기 해체 전문 기술 지원을 요청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서방 국가 중에 핵을 보유한 국가이기도 하고 핵을 폐기한 경험을 갖고 있어요. 미국과의 돈독한 정보기관의 교류 이런 것도 상당 부분 또 반영됐을 수 있다. 다만 미 국무부 관계자는 핵탄두 반출에 앞서 북미 간 초기 협상의 관건은 북한이 핵 신고 목록을 제출하는지 여부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와 관련해 4차 방북을 앞두고 있는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비핵화 협상과 관련해 연일 긍정적인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So continuing to make progress and hoping that we can make a big step here before too long. 양측의 물밑 조율 과정에서 상당한 진전이 이뤄졌음을 시사하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에 따라 북미 간 핵 신고 목록 제출과 종전선언 시점을 놓고 팽팽히 맞섰던 입장 차에서 한 걸음씩 물러나 의견 접근이 상당 부분 이루어진 것 아니냐는 분석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박경호입니다. 항공면허 취소 위기에 몰렸던 대한항공 계열 저가항공사 진에어에 대해서 정부가 면허를 유지해주는 걸로 결론을 냈습니다. 그러나 신규 노선 허가나 신규 항공기 등록은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먼저 김수연 기자입니다. 정부가 진에어의 면허 취소 검토에 들어간 건 미국 국적자 조현민 씨가 6년간 등기이사로 불법 재직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면서입니다. 오늘 유니폼 많이 좋아하셨는지 한 분 한 분 나중에 돌아다니면서 여쭤보겠지만 두 차례의 청문과 법률 전문가 회의, 면허 자문회의 끝에 정부는 진에어의 항공운송 사업 면허를 유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정부는 외국인을 등기이사로 임명한 건 면허 결격 사유지만 면허를 취소했을 때 생기는 부정적 영향이 더 크다고 봤습니다. 진에어 직원 2,000명의 실업, 소액주주 손실, 그리고 소비자 피해를 우려했습니다. 하지만 총수 일가에 이른바 갑질 경영을 언급하며 진에어의 신규 노선 허가와 신규 항공기 등록 등을 제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 총수 일가의 그 잘못된 관행이 계속된 거거든요. 관행을 끊지 않으면 그 사업 확장이나 이런 부분은 더 이상 진행이 허용하지 않겠다는 정부의 강한 의지입니다. 진에어는 총수 일가의 결재를 즉시 배제하고 사회이사를 과반으로 늘려 이사회 역할을 강화하겠다는 경영 개선안을 내놨습니다. 정부는 이를 어기면 언제든 제재에 나설 것이라며 사실상 총수 일가가 경영에서 손을 떼도록 하겠다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탈법, 편법, 갑질 문화 등 항공 안전을 위협하는 비정상적인 항공사의 경영 형태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조치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진에어는 정부의 결정을 존중한다면서 빠른 경영 정상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수연입니다. 정부가 진에어 항공면허를 유지하기로 결정한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직원들 고용 안정 때문입니다. 또 진에어의 위법 사실을 제때 바로잡지 못한 데다 위법을 방조한 듯한 유착 의혹에서 자유롭지 못했다는 사실도 함께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어서 오대성 기자입니다. 최종 결정을 내리기 직전까지 내부 공방은 계속됐습니다. 엄격한 판단으로 법질서를 지키자는 의견과 외국인 임원이 있긴 했지만 항공주권이 침해되는 실질 피해가 없었다는 의견이 맞섰습니다. 치열한 논의 끝에 면허 유지로 결정된 데는 무엇보다 진에어 직원들의 고용 문제가 크게 작용했습니다. 취업 시장이 악화되고 있는데 국토부가 앞장서 일자리를 줄일 수는 없었던 겁니다. 면허 취소를 밀어붙이다 결국 손을 든 국토부도 책임을 피해가긴 어렵게 됐습니다. 변경면을 내준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통렬히 반성을 하고 있고 소위 말하는 칼피한 논란 이런 부분이 있잖아요. 국토부가도 다 잘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아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부실 국토부는 각성하라! 실제로 조현민 씨가 등기 임원으로 재직한 6년간 진에어는 3번의 면허 변경 신청을 냈지만 국토부는 위법 사실을 잡아내지 못했습니다. 조 씨의 물컵 투척 갑질 파문 이후 뒤늦게 조사를 시작했고 이후 넉 달 동안 진에어 직원들은 불안감을 느껴야 했습니다.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것부터 국토부가 첫 번째 잘못한 거고요. 소모적으로 정말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괴롭히면서 이렇게 왔어야 하는 거를. 국토부는 내부 직원에 대한 감사 결과를 곧 발표하고 이른바 칼피아 논란을 해소할 대책도 다음 달 발표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오대성입니다.
아시아나 항공도 문제가 많죠. 최근 기체결함 등으로 출발이 지연되는 사고가 잇따랐는데요. 정부가 특별 점검을 벌여 항공 편수를 감축하라고 권고 조치했습니다. 이미 예약한 승객들 15,000여 명이 고스란히 피해를 떠안게 됐습니다. 홍진아 기자입니다. 한 인터넷 카페, 아시아나 항공 운항 변경에 불만을 호소하는 글이 잇따릅니다. 12월 하와이 신혼여행을 앞두고 항공권을 예약했는데 갑작스럽게 변경 통보를 받고 황당해진 겁니다. 카카오톡으로만 딱 그렇게 통보를 해주더라고요. 굉장히 당황스럽지 이거에 대한 별도 보상안 마련이 되어 있지 않다는 것도 굉장히 화가 납니다. 출발 지연 사태를 빚었던 아시아나 항공에 대해 특별 점검을 벌인 국토부가 지난 10일 아시아나에 항공편을 줄이라고 권고 조치했습니다. 이에 따라 아시아나가 오는 10월부터 내년 3월까지 미국 시카고와 시애틀, 하와이, 이탈리아 로마 등 4개 구간 운행을 주 7회에서 5회로 줄이기로 한 겁니다. 모두 212편의 운항 취소로 15,000명이 큰 불편을 겪게 됐습니다. 국토부는 아시아나가 빡빡한 비행 일정에 비해 정비사가 충분한 점검을 할 여유가 부족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정비 인력 비율이 숫자상으로 문제 없었지만 숙련된 정비사가 부족했고 부품 확보도 시급하다고 지적했습니다. 10년 정도로 비행에 맞이하지 어느 정도 감이 잡힌다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지금 경우는 머릿수만 맞추는 그런 시급하다 보니까. 아시아나 항공은 올해 상반기 10편 가운데 6편이 지연 운항하면서 국내 항공사 중 지연율이 가장 높았습니다. 아시아나 항공은 현장 정비 인력을 추가 배치하고 승객 보상 방안을 협의하겠다고 밝혔지만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토부는 항공기의 적정 정비 시간 기준을 마련하고 다른 항공사 정비 실태도 점검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홍진아입니다. 직장 생활을 하다 보면 몸이 아파서 병가를 내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병가를 내면 본인은 물론이고 같은 팀원들까지 인사상 불이익을 주는 항공사들이 있었습니다. 노동자들을 사람이 아니라 일하는 기계쯤으로 여긴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최유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승무원 정모 씨는 지난 2015년 병가를 냈습니다. 피부 알레르기가 심해 항공 근무가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그게 몸에서부터 시작되더니 나중에 이게 얼굴까지 올라오게 돼버린 거죠. 맨 처음에는 한 3개월 정도 됐죠. 증상이 계속됐지만 업무에 복귀했다 병이 덧나 5달 병가를 또 내야 했습니다. 해당 항공사 인사규정입니다. 병가 1일마다 0.3점씩 감점, 11일 넘으면 3점이 감점됩니다. 0.1점 차이로 순위가 뒤바뀌는 근무 평정에선 치명적입니다. 인사평가가 마이너스 하위 5%가 돼버린 거죠. 매년 동안은 진급을 할 수도 없는 거고. KBS 취재 결과 국내 항공사 8곳 중 대한항공, 아시아나, 이스타, 에어서울이 병가 감점 규정을 적용했습니다. 장기 병가 중에도 2, 3주에 한 번꼴로 회사에 나와 치료 상태를 점검받아야 합니다. 이게 기계가 아니라 사람인데 근데 승무원은 사람으로 보지 않는 게 아닌가 약간 그런 생각은 들어요. 병가 실적을 그룹 점수에 반영한다고도 합니다. 나와 같이 묶여있는 그룹이 다 나 때문에 점수가 내려가 버리니까 그런 사람들한테 너무 미안하게 하고. 근로기준법은 사용자로 하여금 근로자의 정신상 자유를 억압하는 자유의사에 반하는 근로를 시키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항공업계는 병가를 안 쓴 직원과의 형평성을 위한 규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병가 실적을 그룹 점수에 반영하는 일은 없다고 부인했습니다. 논란이 일자 대한항공은 지난달 병가를 안 쓰는 직원에게 가점을 더 주는 방식으로 바꿨고 아시아나항공은 KBS 취재 이후 규정 개정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최유경입니다. 어제 낙동강의 수질이 물고기도 살 수 없는 아주 나쁜 단계인 6등급까지 떨어졌다는 보도를 전해드렸는데요. 그렇다면 강 바닥의 상태는 어떨까요? KBS는 취재에 나섰다가 바닥의 흙을 채취할 수 없어 중간에 포기했는데요. 현재의 상황을 유란 기자가 보도합니다. 낙동강 창녕 하만보 상류. 강바닥 흙을 뜨기 위해 포직기를 내립니다. 잠시 뒤 물을 빼고 나니 악취를 풍기는 새카만 진흙이 겨우 손가락 몇 마디 정도 남았습니다. 다음 번도 겨우 반 주먹 정도. 여기 있네. 있는 거 아니야?
하지만 허탕입니다. 모래들이 너무 곱고 가늘기 때문에 얘들이 올라오면서 다 빠져버린 거죠. 그래서 저희가 채취를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강바닥 흙은 보통은 이렇게 꽉 차게 올라오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전문가들은 강물에 떠다니던 가볍고 미세한 오염물질들이 흐름 없이 갇힌 상태가 계속되자 바닥 흙 위로 겹겹이 쌓여서 두터운 층을 이룬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오염 퇴적층이 쌓여 있으니 바닥 쪽은 용존 산소가 무산소에 가까운 빈산소 상태입니다. 낙동강 원수의 수질이 6등급인 이유가 강바닥 흙에서도 설명되는 겁니다. 문제는 이 상태에서 계속된 폭염으로 성층이 형성됐다는 겁니다. 수면 쪽은 수온이 높고 강바닥 쪽으로 갈수록 낮아 물의 순환이 이루어지지 않는 겁니다. 바닥 흙은 푹푹 더 썩을 수밖에 없어서 녹조가 사라진다 해도 자연 정화를 기대할 수는 없습니다. 수량이 풍부할 때에 수문을 열어서 오염원들을 적절하게 씻어내려주는 방법들도 장기적으로 필요하다. 보호 개방이 미뤄지는 사이 강 바닥도 6등급의 강물만큼 썩고 있습니다. KBS 뉴스 류란입니다. 현재 중3이 치르게 될 대입 개편안이 확정됐습니다. 교육부는 수능 전형을 30%대로 늘리라고 권고했는데요. 아니면 내신 성적을 위주로 뽑는 학생부 교과 전형으로 30% 이상 뽑아도 됩니다. 수능은 주요 과목을 상대평가로 유지하고 탐구 영역도 모든 과목 가운데 2개씩 선택하는 방식을 그대로 두면서 문이과 통합의 의미가 바랬다는 지적입니다. 1년을 미뤄가며 만든 개편안 치고는 사실상 현행 유지에 가까워서 맹탕 개편안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서병립 기자가 보도합니다. 수능 전형을 늘린다지만 이번 개편안에 영향을 받을 대학은 35곳 정도. 서울대와 고려대, 이대 등을 제외하면 큰 변화는 없을 전망입니다. 출제 범위에서 빼려던 기하와 가학, 투도 그대로 남아 수험생의 부담은 줄지 않았습니다. 대입 문제에 있어 국민 모두가 만족하실 수 있는 정답은 없습니다. 내신과 학종에 수능까지 수험생들의 삼중고는 그대로인 채 자사고나 특목고에 대한 선호마저 되려 높아질 거란 전망도 나옵니다. 자사고 쪽으로 보는 게 조금 더 유리하지 않겠냐라는 생각은 들어요. 정시전이 늘어났다면 아무래도 좀 더 경쟁이 치열한 데서 공부하는 게 좋을 수도 있습니다. 1년 유예 끝에 큰 비용을 치르고 나온 개편안이지만 진보, 보수 교육단체 모두 실망스럽다는 반응입니다. 어디에도 없는 안을 김상곤 장관이 결정했다는 것은 극단적이고 독선적이고 결코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책임을 김수현 사회수석, 김상곤 교육부 장관 등의 퇴진을 요구합니다. 내신을 일종의 절대평가로 바꾸는 내신 성취평가제와 원하는 과목을 수강하는 고교 학점제는 차기 정부로 연기돼 현 정부의 교육개혁은 자초위기에 빠졌습니다. KBS 뉴스 서병립입니다. 보신 대로 이번 대입 개편안은 수능 전형의 확대를 권고하면서 내신 위주 전형에도 힘을 실어줬습니다. 하지만 이 내신 관리에 잡음이 끊이지 않는 것도 사실인데요.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대책으로 교사와 그 자녀가 같은 학교에 다니지 못하도록 하는 이른바 상피제가 도입됩니다. 이어서 박예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 강남의 한 사립고등학교. 2학년 쌍둥이 자매가 문이과에서 나란히 전교 1등을 차지했습니다. 이 일은 자매의 아버지가 이 학교에서 보직을 맡은 교사고 최근 성적이 크게 올랐다는 점이 부각되며 논란이 됐습니다. 학교 선생님 자녀가 이제 갑자기 성적이 급상승해가지고 이제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또 이제 오해가 되고 저도 솔직히 좀 못 믿은 부분이 많이 있고. 전국 고등학교 가운데 약 24%, 560개 학교에는 이처럼 교사 부모와 자녀가 함께 다니고 있습니다. 교육부는 앞으로 교사와 그 자녀가 같은 학교에 다니지 못하도록 하는 상피제를 도입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사립학교 교사의 경우 다른 학교와 인사 교류하는 방식이 고려되고 있습니다. 인사규정 개정을 고쳐서 내년 3월 1일부터는 되도록이면 같이 학교에서 근무하거나 하는 것들을 좀 배제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금 시도교육청과 협의해 나가고 조치할 생각입니다. 최근 내신 관리에 불신이 커지면서 나온 대책이지만 교사 가족에 대한 역차별이란 지적도 있습니다. 그거를 이제 교사들이 다 납득을 하고 전국적으로 시행이 되었을 때 가능할지 그게 좀 의문이 들고요. 시험지 보안도 강화됩니다.
교육부는 전국 고등학교의 시험지 보관 시설에 폐쇄회로 TV를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또 학생부 종합전형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교사가 쓰는 분량을 줄이고 교사 추천서도 폐지하는 한편 수상 경력 개수를 제한하고 소논문도 기재하지 않도록 했습니다. KBS 뉴스 박예원입니다. CJ그룹 이재현 회장 동생인 이재환 CJ 파워캐스트 대표가 수십억 원대 회사 돈을 횡령한 혐의로 경찰에 소환됐습니다. 이 대표는 회사 돈으로 고급 요트를 구입하고 개인 비서 월급을 주는 등 회사에 손해를 끼친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습니다. 황경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 한강의 한 요트 계류장. 요트 한 척이 정박돼 있습니다. 고급 요트 제작으로 유명한 영국 회사가 만든 건데 수개월째 비닐 포장도 뜯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아니긴 한데 나간 적도 있나요? 이 요트는 CJ그룹 계열사 CJ 파워캐스트가 17억 원을 주고 구입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요트의 실제 주인을 이재현 CJ그룹 회장의 동생인 이재환 CJ 파워캐스트 대표 개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대표가 회사 돈으로 자신이 탈 요트를 구매해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는 겁니다. 경찰은 또 이 대표가 타는 벤츠의 고급 캠핑카 등 3억 원 상당의 외제차 2대도 회사가 사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경찰은 오늘 이 대표를 불러 관련 혐의를 추궁했습니다. 회사 돈으로 개인 요트랑 외제차 구매하신 거 맞습니까?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습니다. 이 대표는 또 개인 비서들의 급여를 회사 돈으로 지급한 혐의도 받습니다. 비서 8명을 고용하기 위해 회사가 쓴 돈만 10억여 원. 비서들은 회사 업무보다 이 대표가 시키는 허드렛 일에 동원됐습니다. 마사지만 하는 사람들도 따로 있고 여직원은 같이 놀아준다고 해야 되나? 같이 밥 먹어주고 같이 얘기해주고 손톱 발톱도 깎고. 경찰은 이 대표에 대한 조사를 마치는 대로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검토할 방침입니다. KBS 뉴스 황경주입니다. 현직 경찰관이 흉기를 들고 죄 없는 시민을 협박하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주변 신고로 즉각 경찰관이 출동했지만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어찌된 일인지 문예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의 한 재개발조합 사무실 앞입니다. 사무실로 들어가려는 남성을 뒤따르던 여성이 말립니다. 이를 뿌리치고 사무실에 들어간 남성은 직원을 향해 나와보라고 손짓을 합니다. 한 손에는 신문지로 싼 뭔가를 들고 있습니다. 이 남성이 들고 있던 물체는 40cm의 칼이었습니다. 위협을 느낀 직원들은 곧장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이 남성은 조합 사무실이 있는 서울 동대문구 관할 한 파출소 소속 A경위였습니다. 부동산 불법 계약 건에 A경위가 연루됐다고 조합원들이 의혹을 제기하자 이를 따지기 위해 들렀다는 겁니다. 공포에 휩싸인 직원들은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A경위는 출동한 경찰들에게 가라고 손짓을 합니다. 경찰들도 별다른 조처 없이 앉아 이야기만 나눕니다. 현장에 피의자에 해당되는 경위가 있었는데 바로 이런 조치를 하지 않고 안일하게 이런 모습을 보여준 것은 상당히 좀 잘못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A경위는 따질 게 있어 조합에 들렀고 칼은 요리를 위한 것이지 위협 목적은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사무실에서 가끔씩 회를 잘 떠먹어요. 그런데 그 사무실에 있는 칼이 잘 안 거지 그래갖고 칼을 하나 갖다 놓으려고. 경찰은 중립성 확보를 위해 A경위에 대한 수사를 다른 경찰서로 옮겼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징계 절차는 아직 시작되지 않았고 A경위는 조합 사무실에서 10분 거리의 경찰서에 대기 발령 상태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문예슬입니다. 그림 대장 논란을 빚었던 가수 조영남 씨. 1심에선 유죄 판결을 받았는데 오늘 항소심에선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작품의 핵심은 조 씨 고유의 아이디어이고 밑그림을 그린 사람들은 조수일 뿐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보도에 정성호 기자입니다. 화투를 소재로 독특한 화풍을 구축해온 조영남 씨. 다른 작가가 그린 이른바 대작 그림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습니다. 실제로는 조 씨가 돈을 주고 채용한 송모 씨 등이 그렸는데도 가벼운 덧칠만 한 뒤 그림 21점을 판매해 1억여 원을 챙긴 혐의였습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재판부는 조 씨의 아이디어가 작품의 핵심이라며 송 씨 등은 보수를 받고 이를 작품으로 구현하기 위한 조수일 뿐이라고 봤습니다.
또 미술사적으로도 조수를 두는 건 널리 알려진 사실이며 보조자를 사용한 제작 방식이 미술계에 존재하는 이상 이를 범죄라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 판결로 대한민국의 미술이 전 세계적인 추세와 같이 가게 됐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재판부는 조 씨가 직접 그린 그림인지 여부가 이 작품을 산 사람들의 구매 동기라고 단정할 수도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때문에 작품에 조수가 참여한 사실을 구매자들에게 알려줄 의무도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제일 재밌어 하는 걸 그림이니까 엄벙덤벙 그림 그리다가 이 사건 나고 나서부터는 진지하게 그릴 수 있어서. 조 씨는 이번 사건이 성찰의 계기가 됐다며 작품 활동을 계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정성호입니다. 국회의원들이 피감 기관의 지원을 받아 해외 출장을 가는 게 문제가 되면서 이제는 국회가 심사를 통해 출장을 승인하기로 했는데요. 처음 열린 심사에서 논란의 여지가 있는 출장을 일정이 촉박하다는 이유로 승인했습니다. 계속 이런 식일까 우려스러운 부분입니다. 최영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외부 지원을 받아가는 국회의원 해외 출장을 심사하는 첫 회의. 7명의 위원 가운데 의원 3이 불참하면서 첫 회의부터 반쪽으로 시작됐습니다. 심사 안건은 의원들의 필리핀 출장과 일본 출장 2건. 그런데 피감기관인 국제교류재단이 비용을 대는 일본 출장의 경우 비즈니스 항공권과 사례비 등 비용이 1인당 200여만 원가량으로 청탁금지법상 금품 제공 한도를 훌쩍 넘었습니다. 더구나 권익위가 최근 비슷한 해외 출장 사례에 대해 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통보를 한 상태이기도 했습니다. 때문에 적절한 출장이다 아니다라는 의견이 2대2로 팽팽했습니다. 그런데 논란 끝에 출장을 승인하기로 했습니다. 일정이 다음 주인데 직전에 불참하기로 하면 외교상 결례 아니냐는 겁니다. 문제는 의원들의 해외 출장은 출국 15일 전까지만 신고하면 돼 출장을 코앞에 둔 시점에서 늘 심사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이런 문제점을 의식한 탓인지 국회는 심사자문위를 투명하게 운영하겠다던 공언과 달리 회의 결과를 비공개에 붙였습니다. 우리 사정은 어떻게 다 얘기를 합니까? 이건 뭐가 있고 이걸 어떻게 다 얘기를 해요? 문희상 국회의장은 오늘 심사자문위의 의견에 따라 해외 출장 2건을 모두 허가했는데 첫 심사부터 졸속이었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KBS 뉴스 최영원입니다. 여야 교섭단체 원내대표와 정책위 의장이 오늘 국회에서 만나 8월 임시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이 각각 내놓은 규제 혁신 관련 법안을 병합 처리한다는 데 합의했습니다. 임차인의 권리 강화를 골자로 하는 상가 임대차 보호법도 이견을 조정해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한국공항공사가 오늘 노사 상생발전 선포식을 열고 김포공항 등 전국 14개 공항에서 일하는 비정규직 노동자 4,146명을 2019년까지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공항공사는 소방과 폭발물 처리반 297명은 직접 고용하고 공항 운영과 시설 관련 분야 3,849명은 자회사 정규직으로 전환할 방침입니다. 금괴 담보 대출로 고수익을 보장한다는 등 허위 투자 상품을 이용해 투자자 1,200여 명으로부터 135억 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로 26살 권모 씨 등 4명이 구속됐습니다. 이들은 가짜 금괴 120여 개를 직접 제작해 금괴 사진을 회사 홈페이지에 올리거나 버스 광고를 내 투자자들을 유인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정부의 합동 현장 점검에도 서울 아파트 매매 가격의 주간 상승률이 4개월여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부동산 124에 따르면 이번 주 서울 아파트 매매 가격은 0.15% 오르며 7주 연속 오름폭이 확대돼 지난 4월 첫째 주 0.16% 이후 4개월여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습니다. 이번 여름 한반도에 기록적인 폭염이 이어지는 동안 북극의 기온도 크게 올라 바다 얼음이 급속도로 녹아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 영향으로 올겨울 한반도에 이상 한파가 닥칠 것이란 전망도 나오는데요. 쇠빙선 아라온호가 보내온 영상을 신방실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북극 탐사가 시작된 지난달, 쇠빙선 아라온호가 북극해 바다 얼음을 부수며 나아갑니다. 하지만 한 달가량 지나자 북극 바다의 모습이 달라졌습니다. 바다를 메웠던 바다 얼음이 급속도로 녹아 사라졌고 고위도의 얼음 두께도 예년 같지 않습니다.
북반구를 뜨겁게 달군 폭염이 북극 바다에도 영향을 미쳤기 때문입니다. 위성 사진에서 붉게 보이는 지역은 예년보다 4도에서 8도 이상 해수면 온도가 올랐습니다. 북극의 얼음 면적이 역대 최소였던 2012년 수준 가까이 줄어든 것도 눈에 띕니다. 올해는 2012년 이래 북극해 해빙 면적이 최소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 해인 만큼 북극해의 해빙 면적을 현장에서 관측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상황입니다. 햇빛을 반사하던 하얀 얼음이 사라지면 검푸른 바다가 열기를 그대로 흡수합니다. 그럼 수온이 높아지고 더 많은 얼음이 녹는 악순환이 되풀이됩니다. 북극해의 얼음 감소는 멀리 떨어진 한반도에까지 영향을 미칩니다. 특히 한반도 겨울 날씨에 영향을 주는 바렌츠 카라해의 얼음이 가장 많이 녹으면서 겨울철 이상 한파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고수온 현상 때문에 한파가 나타나는 현상은 아마 10월 말이나 그때쯤 되면은 갑자기 이렇게 폭염에서 갑자기 한파 이런 기후로 최악의 여름 폭염에 이어 겨울철 이상 한파까지 예측되면서 기상 이변에 대한 장기적인 대응책 마련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